합니다. 시작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주차인데 지난주에 봤던 거 조금 정리하고 또 가자.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집에 와서 하루에 10시간씩 뭐 이렇게 복습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예, 아직은 그죠? 어차피 수업 듣고 나서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왔을 가능성도 있어. 다만 지난주에 숙제 낸 거 있어요. 그거 이따 4교시 때 수업 끝날 때 그때 다시 그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못 보게 됐어. 좀 이따 말씀드리죠. 자, 먼저 우리 부동산 공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 하면은 뭐다?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국민들이 뭘 갖고 있죠?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 뭐죠?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그럼 국민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니들 거라고 니들 멋대로 마음대로 개발하고 니들 마음대로 이용해도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죠? 규제. 너희들 토지, 너희들 건축물이라고 니들 멋대로 토지 이용하고 니들 멋대로 위에다 건축물 짓고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요럴 때는 요렇게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만 하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요럴 때는 요렇게만 해야 돼요. 이런 걸 규제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 하자. 그럼 이런 규제법의 핵심 뭐죠? 하지 마 그랬는데 위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위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 규정. 예, 처벌합니다. 여기는 사형제도는 없어요. 부동산에 관련돼서 무슨 위반했다고 너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없고 대부분이 뭐다?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이런 걸 부과합니다. 자, 우리 상식을 하나 키워볼까요? 벌금하고 과태료가 차이가 뭐예요? 벌금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한다. 차이가 뭐 같아요? 네, 벌금은 전과 기록에 들어가고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없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위반한 것에서 돈을 내는 건데 돈을 내라는 거 마찬가지야. 벌금도 돈 내는 거고 과태료도 돈 내는 건데 벌금은 전과자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 그건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 벌금은 아무나 부과하는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누가 부과하죠? 법원. 판사가 땅땅땅 내려가죠. 그럼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합니까? 아니요.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질서 위반해서 불법 주차 같은 거 했어. 그럼 누가 오죠? 경찰이나 또는 그 시청, 구청 여기서 와가지고 딱지 띄죠? 그건 걔들이 부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행정청이 부과하는 건 과태료. 법원에서 재판에서 땅땅땅 때리는 건 벌금. 아셨죠? 차이야. 똑같은 게 전이 아니야.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느냐 이거죠. 저도 뭐 과속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다 전과 기록에 들어가면 저도 전과 10범은 될 겁니다. 예, 최소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셨죠? 예, 그건 저거롭다. 상식적으로 기억하죠. 그럼 부동산 공법은 우리나라 몇 개 정도 법률이 존재할까? 약 150개 정도. 왜냐하면 법률이 약 1,500개가 약간 넘어요. 1,600개는 아직 안 되고 1,500개가 약간 넘는데 그 1,500개 되는 법률 중에서 약 10% 그만큼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개 정도다? 150개 정도가 현재 부동산 공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0개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 보면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한다. 그죠? 예. 150개 되는 법률을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많은 걸. 따라서 150개 되는 부동산 공법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보자? 현재 몇 개? 6개 법률만 보자. 그래서 6개만 딱 뽑아놓고 이것만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 몇 개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을 때 법률이 9개도 있었어요. 9개 법률. 근데 지금은 6개로 다 줄였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야.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자, 외우라고 그랬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법률이고 시험 문제는 총 부동산공법 40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그 40문제 중에서 원래 40문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공법하고 뭐하고 같이 시험 봐요. 무슨 과목하고? 무슨 과목하고? 중개사법하고. 중개사법하고 부동산공법을 같은 시간에 봐요. 그래서 몇 개 되냐? 문항수가 40문항, 40문항.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40문항, 부동산공법이 40문항 이렇게 나거든요. 총 80문항이죠. 시험 시간은 몇 시간 줄까? 그거 100분 드립니다. 100분. 그래서 원래는 40문항인데 그거 50분 주는 거고 40문항에 대해서 50분 주는 거. 그래서 100분을 줍니다.
그럼 100분 동안에 80문제를 풀어라 얘기입니다.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야. 1번부터 40번까지. 41번부터 80번까지가 부동산권법이고. 그래서 우리 처음 보면은 실제는 41, 42, 43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개 법률을 한꺼번에 시험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부동산권법 40문제 나는데 그중에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에서 몇 문제 난다? 12문제.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약 30% 되는 겁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30%. 그래서 12문제 중에 몇 개는 맞아야 됩니까? 9개가 여러분들 목표야. 12개 중에 9개는 맞추도록 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법률이 바로 국토의 개미 융합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은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근데 순서대로나 먼저 12문제 내고 그 다음에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40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그런데 강의는 주택법이 시험 문제에서는 먼저 나고 건축법이 나중에 나거든요. 근데 강의는 뭐 한다?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나중에 주택법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순서대로 더 낫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건축법 먼저, 그 다음에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강의 순서, 책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통 우리가 강의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난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랬죠? 부동산권법. 바로 무슨 과목이다? 법 과목입니다. 그럼 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법의 체계에서 정리하다 그랬었어요. 자,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법 해놓고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 둘로 나눠지자. 성문법, 문서로 이루어진 법. 이 성자가 이룰 성자야. 이룰 성자, 그럴 문자, 법법자 이렇게 쓰죠.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자, 그럼 문서화되어 있다, 활자화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문서화되어 있는 법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 때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걸 앞에다 법조문, 법조문 형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흔히 법조문 형식으로 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문법은 어떻게 됐더냐? 제일 꼭대기에 다시 성문법은 몇 개로 나눠진다? 4가지로 나눠진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성문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뭐뭐 있단다? 제일 위에 헌법, 두 번째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성문법이라고 하자. 그래서 성문법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단다. 그중에 법도 뭘 만들었느냐? 위계질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죠? 자, 여기서 만든 법하고 여기서 만든 법하고 법이 서로 부딪혀. 서로 충돌을 일으켜.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어떤 법인가 먼저 우선할 건지를 정해놔야 되겠죠? 2가지 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법을 위계질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법을 뭐라 부른다? 헌법. 최상위법,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상위법부터 하위법 이렇게 체계를 갖는다. 자, 그 중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구조에 관한 게 있어요.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고 국회는 입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감사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등등등 이런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들에 관한 통치구조에 관한 것들 이걸 어디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꼴을 갖춰라. 첫째,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법률. 그러니까 법률 만드는 건 사실 어디서 만드는 거야? 여의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법률이라는 법률안을 만들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보내. 그럼 대통령이 읽어보고 마음에 들으면 공포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송시켜버립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읽어보고 공포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 되죠. 그런데 법률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첫 번째 법률이 뭐였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었죠. 자, 이 국토의 개미 유한한 법률 한번 가볼까요? 법률
요 하나를. 그러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1조, 제2조, 제3조, 물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물론 여기 편장절이라는 것을 크게 제목 나고 제1편, 제2편, 제4편,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런 게 들어있긴 들어있어. 그런데 순서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여튼 1조, 2조, 3조, 4조 쭉 나갑니다. 그래서 몇 조까지 있더냐? 몇 조까지 있었죠? 제 144조? 맞아요? 누가 이런 시달떨없는 거 외우라고 그랬어? 지금 144조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따가 숙제라는 거 못 외우기만 해서 봐라 이씨 뒤지게 내킨다 그죠? 외우라는 건 안 외우고 엉뚱한 것만 뒤지라고 외우고 있어요. 어? 참 신기해 사람 머리가 그죠? 이거 꼭 외우세요? 그건 안 외워져.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건 그건 이상하게 머릿속에 또 박혀있어. 그죠? 영양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1조부터 144조까지 쭈루룩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속에 들여다보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1조 뭐더냐? 제적 목적입니다. 제2조 용어정의들 정의해가지고 용어정의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44조 벌칙 여기 처벌에 관한 규정 벌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용들이 쭉 있을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내용에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란 말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법률 속에 이런 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뭐 하기로 한다. 뭐뭐 대통령령 이런 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법률 속에 이런 문장들이 쫙 단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나 들어있을까? 130개가 넘는 저런 것들이 그 속에 쫙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또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어디 들어있다는 얘기야? 법률 속에 이런 단어들이 이 법률 속에 이거 법률이죠? 법률 속의 내용에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여기에 갖는 의미는 모든 법률에다가 이 내용을 법률의 내용을 집어넣을 때 시시콜콜한까지 전부 다 법률에다 다 규정할까? 아니요. 너무 세부적이고 자주 개정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것까지도 법률에다 시시콜콜한 걸 다 집어넣기는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자. 그럼 법률에는 뭐만 집어넣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집어넣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있죠? 그거는 누가 만들어라?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도 돼. 우리 국회에서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서술해 놓을 테니까 법률에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법률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건 우리 법률에다 명시하지 않을래. 누가 만들어?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죠? 행정부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최고대표니까 이런 세부적인 건 대통령 네가 만들지 굳이 국회에서 만들지 않겠다.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네가 집행해. 네가 해도 돼.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든 법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한단다. 그럼 이건 대통령 보고 만들어라는 것들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 네가 법으로 만들어라 해준 거죠. 근데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인 거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잖아. 요 더 세부적인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자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그래서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이 만든 법 뭐라 부른다? 부령. 자 부령이 장관이 만든 거야. 왜 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만 있는 게 아니야. 기획재정부령, 행정안전부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 등등 그런 부령이라는 게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중에 우리는 뭐와 관련돼 있죠? 국토와 관련돼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라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쫙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법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속에. 자, 그럼 이제 대통령 보고 만들어란 내용, 구체적인 거 어디다 대통령이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장관 보고 만들었으니까 장관이 지가 세부적인 사항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디에다가 그 만드는 걸 집어넣어놨을까? 어디다 놔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전달하는 세부적인 사항 어떤 건지 대통령이 맞는 거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다시 한번 써. 국토의 계획 및 뭐라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률 밑에 가보면 요 법률 밑에 여기 144조 끝났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또 뭐 있다?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것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쭉 나다. 이건 제134조까지 밖에 없어. 이거 144조가 아니고 134조인데 요게 내용들이 여기 쫙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 바로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이 있었죠. 그럼 대통령이 만든 구체적인 게 어디에 들어있더냐? 해당하는 법률 밑에는 그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시행령에 요거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요거다가 저 대통령이 만든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예? 또 이거 대통령이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 여기 들어있어. 여기 쭉 들어있고 여기 대통령이 만드는 세부적인 사항 어디 들어있다? 여기 시행령 속에 요 시행령 속에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다 쪼르륵 하고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해당하는 그 법률의 밑에 있는 시행령 이런 걸 찾아보면 거기에 세부적인 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또 찾고 싶으면 뭘 찾아볼까?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률 뭘 찾아보자? 그 밑에 또 시행령 밑에 또 있어. 시행령 밑에 뭐가 들어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여기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어 놨고 제37조까지 밖에 없어. 이건 제37조가 끝나. 그 내용들이 쫙 들어있잖아. 그때 요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한다는 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거 어디 들어있다? 시행규칙 속에 요게 그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어디 들어있다고? 시행규칙 속에 여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법은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어떤 게 시험범위일까? 요 해당하는 법률이 시험이라 했잖아. 그럼 144개 주문 내용, 요거 세부적인 것들, 요것만 시험 볼까? 아니요. 모두 본다. 대통령령으로 전달하는 세부적인 사항 들어있는 요것들, 요것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모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세부적인 했죠? 시행규칙,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이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이 만드는 이 법을 요거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이 만드는 이 법을 한마디로 이런 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어려워요. 명령이 뭐라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서 지들이 세부적인 거 안 만들어. 자, 위임해줘.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또는 장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들,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장관이 만드는 것, 후령, 이런 걸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르자? 명령이라고 하자. 그래서 법률에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집어넣지 않고 세부적인 건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위임해서 야 이건 대통령 네가 만들어, 이건 장관 네가 만들어 이렇게 위임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대통령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만드는 것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총리령. 장관이 만드는 걸 부령. 근데 우리 총리령은 하나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저건 금융과 관련된 법률에서나 총리령이게 있지. 부동산에선 총리령이라는 건 한 개도 없으니까 저건 몰라도 돼. 그럼 결국 대통령령과 부령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법률하고 명령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 법률에 있는 내용하고 어디 있는 거? 요거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다 우리 뭐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법률과 명령인데 합쳐서 뭐라 부르자? 그걸 법령이라고 하자. 그래서 법령이 뭐냐? 하고 물으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문제 어떻게 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 상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리고
법률상 이렇게 내지 않고 법령상 이렇게 나는 건 바로 법률에 있는 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저 내용들도 지문에다 집어넣을 테니까 그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6개 법률이 다 똑같아요. 그럼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법령상, 건축법령상, 농지법령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그럼 법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 그런 걸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밑에 뭐가 있죠? 그 밑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시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우리 뭐라 부른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랍니다. 그럼 굳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게 저렇게 할까? 왜 저런 게 필요할까? 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법을 만들죠? 이유가 뭐겠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서울특별시 하면 주로 뭐죠? 엄청나게 개발된 지역이죠. 그럼 서울은 무지하게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강원도는요? 별로 개발 안 된 데가 더 훨씬 많아. 그죠? 아무래도 그렇고 또 산악지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평야지대만 있는 데 있죠. 어디는 농사만 우주로 짓는 지역이면 어디가 보면 해안가,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도 지역적 특성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나 명령 같은 것들은 다 뭐란다? 법률, 명령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이 원래는 그렇게 적용되는 게 법률과 명령이죠. 근데 지역적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희길적으로 다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면 뭐라고 만들었더냐? 이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에서는요. 널찍하게 이러이러한 범위라는 것만 크게 주어지고 이 범위 내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건 니들 지방자치단체 니들이 따로 정하래. 야 서울특별시 너는 너대로 정하고 경기도지사 너는 너대로 인천광역시장 너는 너대로 따로따로 정하래. 그럼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또 마찬가지야. 저쪽 종로구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럼 종로구는 종로구에서 따로 만들고 강서구는 강서구대로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조례라고 하자. 그리고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뭐 있다? 시도조례. 그럼 시도조례 하면 뭘 말하죠? 시도조례는 몇 개가 있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올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주에 숙제 냈거든. 행정조직의 장리 체계 애와라 그랬죠? 시도지사 하면 몇 명 있죠? 몇 명? 5명이야? 6명이야? 5명이야? 6명이야? 몇 명? 5명하고 6명하고 학설에 대립되고 있네? 어떤 게 맞아? 시도지사가 왜 6명이야? 다시 쉬어봐. 꼭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봐야 돼? 그래,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자. 6명이라는 사람 손들어. 시도지사 6명 맞아? 아니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사 몇 명? 5명을 묶어서 우리가 시도지사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 광역시장이 몇 명 있다? 6명 있다 그랬어요. 어디? 인천광역시장부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6개 광역시장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시도지사 하면 광역시장은 하나로 칙한 거야. 그래서 몇 명이 들어있다? 5명을 우리가 시도지사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시장은수 구청장도 있었죠. 그럼 시장은수 구청장 누굴 말한다?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요 사람들을 묶어서 이 5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만드는 법이 있을 것이고 시장은수 구청장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법이니까 뭐라 부르고? 조례라고 하고 그 조례는 시도지사가 만들면 시도조례라고 하고 시장은수 구청장이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을까? 우리 여기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라는 게 있을 것이고 동시에 여기는 어디야? 강서구잖아요. 그럼 강서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시의원들이 우리 선거할 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둘을 뽑죠?
서울특별시하고 강서구청장도 뽑았고 동시에 서울특별시 의원들도 뽑았고 여러분들이 강서구 의원들도 뽑죠. 맞죠? 자, 그때 서울특별시 의원을 뽑으면 그 의원들이 뭐라 하는 거냐? 서울특별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넘기죠? 서울특별시한테 넘기면 서울특별시가 읽어보고 그거 알았어. 그걸 지가 공포합니다. 그렇게 뭐 된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는 겁니다. 강서구에서도 법을 만들어. 그게 뭐죠? 강서구 조례. 이거 누가 만든다? 강서구 그 구의회라고 있죠? 구의회. 그 강서구의회 구의원들 뽑아놨잖아. 그들이 심의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럼 누가? 강서구 구청장이 그걸 공포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강서구 조례라는 게 나더라. 그래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만들면 서울특별시 조례, 강서구 구청장이 만들면 강서구 조례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시겠죠? 따라서 조례는 시도의사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 시장수 구청장이 만드는 조례가 있더라. 그럼 그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에서만. 저쪽 경기도 가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경기도 가면 경기도 조례가 따로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도 조례는 항상 해당 시도에서만 적용되고 시군구 조례는 해당 시군구에서만 적용된다. 강서 조례는 강서에서만 적용되지 옆에 있는 영등포구 조례 같은 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각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조례라고 하더라. 요 가지죠. 그래서 요거 성문법 체계는 요건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법의 체계를 정리하자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요걸 뭐 하라고 그랬죠? 암기하시라고 그랬었고 이따 넷째 시간 끝날 때 이거 뭐 하기로 그랬어요? 시험 보기로 했어.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지 못하면 공법 전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이 개념에서 좀 이따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광역도시 수립하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까? 둘 이상의 시, 도에 거칠 때는 국토교통을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 군에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튀어나오고 도지사가 튀어나오고 시군이 튀어나오고 뭐 이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들이 누군지 누군 어디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똥이 된장 같고 된장이 똥 같고 그죠? 아무거나 누리끼리 하다고 저녁상에다 막 끌어올려라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조직의 차이를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진도 나갈 때 빨리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라 그랬었고 다 외웠죠? 네, 다 외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도 외우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우셔요. 아직 시간 남았잖아. 1시간 끝나고 2시간 끝나고 3시간 끝나면 3번이나 30분이라는 시간이 또 있어. 그죠? 이 공부라는 게 곧 짬내가지고 좁은 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공부해보시면요. 2시간 주면서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지는데 10분만 주고 외우라도 외운다니까? 왜? 2시간은 너덜너덜하잖아. 그러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전화 한 번 하다 보면 2시간 가버려. 근데 진땀 흘려가면서 뒤지라고 이렇게 막 해야 돼. 왜? 나중에 성적 공개한다는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럼 진땀이 나잖아. 그러면서 읽잖아. 그러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10분 만에 다 외워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절박하고 그럴 때 잘 외워지는 거지. 그냥 시간 넉넉하게 많이 준다고 무조건 다 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라는 요거는 쭉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자, 지금은 설명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따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해왔을 거니까 생략한다. 그래서 이제 종이 쪽지 한 장 줄 거야. 이따 거기다 다 써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도록 했으니까. 자, 시간 나는 대로 이건 암기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뭐죠? 부동산 공법을 알기 위한 기초 이론에 관한 거 크게 3가지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법률이 무슨 법률이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유경하는 법률. 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체계도라 그랬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의들 원래는 법주문에 22개가 나와요. 22개들이 쫙 나오는데 사실은 용어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거든.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보는 거지. 그동안 살아오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 받았어요?
아니요. 이거 몰라도 살아오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 근데 부동산 공법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모르면 그 문장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단어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문장 전체가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죠? 똑같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머릿속에서 팍팍 바로 떠올려야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공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 도대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겠대.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왜 못 알아들었죠?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 용어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장이 그 귀에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더냐?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공부할 때 이런 말 있죠. 숲을 먼저 본다, 나무를 먼저 본다. 숲과 나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보죠. 자, 숲하고 나무라는 게 있잖아.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숲이죠.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 여기를 숲이라고 하죠. 그럼 숲을 보는 게 먼저입니까?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는 게 먼저입니까? 공부할 때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먼저입니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막 보는 게 먼저입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먼저다. 그럼 그게 바로 뭘 보는 거죠? 숲을 보자 이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나무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참 멋진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숲을 보려고 했더니 숲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숲이 그냥 뭔가 밑에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저 나무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숲도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숲을 먼저 본다는 말이 멋진 말이긴 말인데 현실적으로 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숲이 그게 보이더냐? 뭐로 보이죠? 뿌연 안개식으로 숲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숲을 전체 보려고 체계를 잡으려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숲이 보이냐고, 체계가 보이냐고, 하나하나 뜻도 모르는데 아직은 안 잡히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흐리멍텅하지만 흐릿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하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나무를 보죠? 그럼 여기 있는 나무들 보고 해서 다 나무 한 바퀴 돌았어. 그러고 다시 빠져나와서 숲을 다시 봐봐.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고 나서 다시 숲을 다시 보란 얘기야. 그럼 아까는 숲이 어떻게 보였었죠? 뿌옇게 보이던 숲이 아까 내가 여기 있던 거 봤었어. 이거 봤었어. 이 붕괴 보이잖아.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 숲이 뭔다? 이제 뿌옇던 숲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집니다. 맞아. 여기에 아까 저런 나무 있었지? 여기에 이런 게 있었지?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숲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또 본 다음에 또 뭐죠? 또 들어가. 숲속으로 또 들어가. 그래서 나무들을 다시 봐. 그럼 나무를 보면서 이제 뭐가 보이죠? 숲도 아까 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나무는 전체 중에서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전체 중에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나무도 같이 보입니다. 숲과 나무는 별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뿌옇지만 숲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무들 한번 보고 다시 빠져나와서 숲을 한번 또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나무들을 보고 하다면 숲과 나무가 어느 날 같이 보이는 날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숲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것 중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여기쯤 와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이 장소가 그려집니다. 그럼 숲이 보이면서 동시에 현재 있는 나무도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숲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둘은 부환관계다. 처음에는 흐릿한 숲 전체적인 이거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빠져나와서 숲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들어가서 또 보다 보면 숲과 나무가 하나로 같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거지. 따로따로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뼈다귀만 그려보는 거야. 뿌렸지만 용어적이라는 게 22개가 쫙 나오더라. 이게 국토법 제일 먼저 나온다. 그럼 본론 내용 들어가 볼까? 본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들어가 보자. 본론 내용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부터 하죠? 계획과 관련된 거. 왜? 이 법률 제목을 보세요. 법률 제목. 뭐라 돼 있어?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그 내용이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국토에다가 뭐부터 해놓고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국토에다가 계획 수립해놓고 그 계획대로 이용하자. 이걸 국토의 계획 융연한 법률. 그러니까 본론령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행정계획.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행정계획.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세 가지. 요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융연한 법률의 핵심적인 계획은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공법은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한다? 순전히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말로 먼저 번역을 해보고 그걸 법률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둘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법률 용어 딱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다? 그거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법률 용어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뭐하자?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먼저 해보고 그걸 법률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해석을 해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냥 법률 용어로서 바로 집어넣어가지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 되냐? 광역 도시계획 했으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광역이 뭐야? 광역. 넓을 광자, 지역, 역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번역해봐. 넓은 지역에다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게 광역 도시계획.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계획. 그게 광역 도시계획. 맞죠? 우리말로 번역한 거야. 자, 그럼 또 번역하자. 광역이라는 게 넓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넓은 거죠? 넓은 지역이 어디야? 넓은 지역에다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뜻이야. 이때 넓다라는 게 뭐죠? 물어볼게. 우리 서울특별시는 넓은 겁니까? 좁은 겁니까? 아이고, 안수가? 이제 안수가? 넓다면 안 된다 그랬어. 좁다도 아니야. 우리 서울특별시 뭐죠? 적당하다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썼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뭐라 부르고? 관할구역이라고. 관할구역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을 말한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맞잖아. 좀 우리 앞으로 가봐. 그럼 관할구역의 개념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바로 관할구역은 어디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하나가 관할구역이죠.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경기도는 관할구역 아니다. 왜? 너무 넓다. 너무 넓다. 경기도는 저 연천구부터 저 밑에 평택시, 그 안성시까지 내려가잖아. 너무 넓어가지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쪼개자. 쪼개면 뭐가 나오죠? 시, 군. 요거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 자체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부릅니다. 너는 관할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6개를 관할구역으로 부르고 그 대빵들을 뭐라 부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그래서 줄여가지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을 뭐라 부른다? 각각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관할구역을 거느리고 있는 그 장들은 넓은 지역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좁은 지역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예, 적당한 지역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대답 좀 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랬더니 서울특별시하고 옆에 있는 어디하고 고양시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넓어요? 서울특별시가. 아, 고양시가 더 넓어? 아니야, 서울특별시가 더 넓어.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하고 하면 서울특별시 더 넓거든.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는 넓은 지역이고 고양시는 좁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법에서는 관역의 장의 개념에서는 둘 다 적당한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서울특별시나 고양시나 같은 관역의 장들이니까 그 면적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거느리고 다스려 적당한 뭐에 속한다?
관할 구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야 돼. 그렇다면 이때 광역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넓다는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넓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광역이라고 하자. 공법에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넓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 어디가 제일 넓은 지역이지? 면적 좀 계산해 볼까? 무식한 소리야. 공법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야. 관역의 개념을 가지고 넓다, 좁다를 놨으니까 광역하면 하나의 관역이나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광역이란 개념이 된단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나의 관역이나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험에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의 관역에는 광역도시라고 하잖아. 그럼 어디까지? 서울에서 옆에 부천을 거쳐서 그 옆에 인천까지. 그 몇 군데 관하구야? 세 군데죠?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하구요. 부천시도 하나의 관하구요. 그 옆에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관하구요. 각각 관하구죠? 그럼 몇 군데 관하구요? 세 군데 관하구에 걸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 도시 계획이 된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광역도시에서의 핵심은 둘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야. 첫째, 자, 좀 전에 제가 어디라 했죠? 여기 서울특별시야. 그 옆에 뭐가 있다 했죠? 부천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인천광역시. 그럼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세 군데가 뭐가 되죠? 각각 관하구역. 맞죠? 그러면 세 군데 관역에 걸쳐서 장차 뭐 했으면 좋겠다? 저기다가 제4 경인 고속국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고속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이 앞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 계획을 수립하면 요 계획은 하나의 관역에다 수립하는 거야? 둘 이상에 걸쳐서 수립하는 거야? 걸치겠죠? 그럼 저게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할까?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하는지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수립하자는 이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구역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용어정이야. 이때 광역계획권 그랬더니 이 권자를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 권리할 때 권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글자가 아니야. 권리권자가 아니야.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야.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지역 어디죠? 봐봐 내 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요구요.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천시에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장차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잖아.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다가 수립할 건지 그 권역을 지정하는데 그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수립할 대상 지역을 이렇게 먼저 지정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그리고 뭐 수립하자?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래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제 손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게 광역도시계획 핵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조기만 보자. 누가 지정할까? 이거 광역계획권 이거 누가 지정할까? 광역권 지정권 한번 따져보죠. 제일 중요한 거야. 광역도시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누가 지정할까? 자, 잘 봐봐. 어디 걸쳐 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럼 이걸 어디 걸치냐? 아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다른 말로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는 말도 맞아. 그런데 또 하나 서울특별시죠. 인천광역시죠. 여기 어디다? 경기도, 부천시죠. 그럼 어디 걸쳐 있죠?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뭐라고 표현하죠?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죠. 그럼 줄여서 뭐라 하죠? 시도지사, 시도. 맞습니까? 어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합치면 뭐 된다? 시도라고 표현해서 했잖아. 그럼 몇 군데 거쳐 있다? 둘 이상의 어디에 거쳐서?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둘 이상의
도에 걸쳐서 경기도니까 그럼 둘 이상의 시도니까 세 군데에 걸쳐 있죠.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뭔단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누가 지정할까? 저 누가 지정해야 돼? 애울려 가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잖아. 그럼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도의사가 그들이 셋이 갖다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셋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하나의 방법이야.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사 세 사람이 협의해서 지들끼리 같이 야 우리 여기다 지정할까? 그러자 같이 협의해서 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까? 아닙니다. 여기는 그 방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세 사람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경기도도의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최고대빵. 누구죠? 최고대빵. 예, 그 최고중앙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장관. 우리 국토와 관련된 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뭐라고 한다? 국장. 우리 앞으로 강의할 때 그래. 국장. 그럼 국장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장관이.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또 행정조제장 체계도를 왜 애우라고 하는지 자꾸 글리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한번 보셔요. 행정조직은 3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쫄다고 대빵을 뭐라 부른다? 쫄다고 대빵. 아니야. 셋을 한꺼번에 말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세 명을 뭐라 부른다? 쫄다고 대빵. 중간 대빵을 뭐라 부른다? 시수사. 이게 한 단계 위죠? 그건 기초자치도장, 이건 광역자치도장. 한 단계 위죠? 쫄다고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장관 중에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행정질서를 기자, 행정조직도 저들끼리 위계질서를 있는데 제일 밑에가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쫄다고 대빵. 위에 누가 있다? 시도의사. 그 위에 누가 있다? 국토교통장.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자가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다고? 국토교통장관. 바로 광역계획권 이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이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키더냐? 시도의사들 걔들한테 시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야 내가 요 세 군데 시도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을 테니까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의사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가 수립해야 되는지 수립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도지사 이 세 사람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지정은 대빵이 해놓고 수립은 자기 밑에 자한테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대빵이 누구죠? 접니다. 저는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설거지 내가 한다? 안 합니다. 누가 한다?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그랬더니 싸늘한 눈빛들이 들어오더라고. 그죠? 아니야. 저도 설거지 열심히 잘해요. 네, 잘하는데 하여튼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누구한테 시킨다? 밑에 자한테 시키고 구역은 지가 지정해놓고 수립하는 건 복잡하잖아. 뭐 기초조사 해야 되고 공청회 개최하고 등등 여러 절차 있거든. 복잡하잖아. 그건 누구한테 시킨다? 밑에 자한테 시킵니다. 야 내가 광역계획권 지정해놓을 테니까 수립은 니들이 알아. 밑에 시키죠. 근데 그거로만 있을까? 아니요. 거기에 또 뭐가 있다?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어떤 예외? 국토교통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켰죠? 시도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니들 셋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렇게 시켜놨죠?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 지정한 국토교통장이 예외적으로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있어? 국토교통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 몇 가지 있다냐?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니까 요럴 때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최고대빵 지정한 국장이 네가 지정했잖아. 네가 직접 그것도 수립해. 몇 가지 있다? 2가지는
자기가 밑에 데다 자기가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 어떤 예가 있을까? 자, 지정은 누가 했죠? 국장이. 수립은 누구한테 시켰죠? 시도사들 시켰잖아. 그런데 시도사가 수립하려고 봤더니 잘 내용이 수립이 안 돼요. 수립을 못 하겠어. 지도끼리. 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지가 생각하는 게 있어 없어? 있으니까 지정했잖아. 뭐 하기 위한 거? 제4 경인고속도로를 이쯤에다가 여기쯤에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가 생각을 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해 놓은 거잖아. 근데 수립은 지가 안 하고 누구한테 시켰어? 시도사한테. 그럼 시도사들이 수립하는 이게 시도사들이 수립하랬더니 국토교통부장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우리한테 수립하라고는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누굴 찾아간다? 시도사가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 국장님, 저희 보고 수립하라고 시켰는데요. 우리 보고 하라고 시켰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건지 우리가 잘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합니다. 누가? 시도사가 국장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래? 잘 못하겠니? 그럼 나하고 같이 할까? 국토교통부장하고 누가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예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광역권을 징해놓고? 최고대빵 국장이 광역계획을 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의사들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킨다. 근데 예외가 있다. 첫째,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사유가 있고 또 하나 원래는 시도의사들이 수립하는데 지들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때는 누구한테 SOS를 친다? 국장한테 가가지고 저희들하고 국장님 좀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알았어 같이 하자.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게 다 시험 문제가 그게 다 시험 문제로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뭘 물으면 행정조직을 물으면 도대체 이자가 처져갖고 저자가 이자갖고 그럼 막 뒤집어져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행정조직을 잘해오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도에서 수립했죠. 무슨 계 수립하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 이 도시군 기본계는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그럼 자기 관할구역 몇 군데죠? 6군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연천군에서, 특광, 특시, 특도시, 군이죠? 그 6군데 각각의 자기 관할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천시에서, 인천시에서 각각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계획.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미래종합청사진. 뭐 하자는 얘기야?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종합청사진이야.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서울특별시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좋은 거는 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들여다보면 이야 서울특별시 대단하네. 그게 보이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각각의 자기 관할구의 장들이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저 삐까뻔쩍한 저 계획에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이지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직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뭐는 해야 돼?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계? 도시군 기본계. 이제 뭘 만든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여기는 뭐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수립됐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뭐하고 여기다가 뭐하고 여기다가 뭘 하자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계획의 특성은 광역도시계획은 적어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미래종합청사진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죠? 강력도시계에서 한 문제, 도시군 계획에서 한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평균 5문제 내지 6문제, 여기서 5문제, 6문제. 이게 집중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는 게 계획과 행정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발이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죠.